그 다음에 이제 주야간 온도 편차에 대해서 DIF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DIF라는 거는 이제 주야간 온도 편차인데 최고 최저 온도 편차인가요? 아니죠. 일출부터 일몰까지의 평균과 일몰부터 일출 때까지의 평균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DIF에서 또 하나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주간 평균 온도에서 오전의 온도가 낮을수록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 경경이 짧아져요. 하방이 짧아지고요. 하방이 길어지면 토마토 같은 경우 좋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왜 안 좋아져요? 하방이 길어지면 이게 줄기 지지대를 설치해야 돼갖고 이게 과일이 이게 꺾이잖아요. 과일 줄기가 꺾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 우리가 기본으로 할 때는 과일 줄기가 좀 두껍고 붙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려면은 같은 평균이라도 오전 평균보다 낮은 게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 DIF 안에서도 그렇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주야간 편차가 커지면 생식생자로 유도가 되죠. 편차가 커지면은 DIF가 커지면 잎이 작아진다. 잎이 작아지는 게 좋아요, 나빠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과일을 키우려면 잎이 작아져야 돼요. 우리가 이제 잎과 과일이 경쟁할 때 예를 들게요. 토마토 잎이 우리가 자연 공간에 한 포기만 심는다고 하면 잎이 커도 별로 문제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일정한 공간에 일정한 포기수 심었죠. 그러니까 잎이 무한정 커지면 어떻게 돼요? 옆에 부딪히게 되죠. 옆 나무가. 그럼 우리는 옆에 나무와 그러니까 이 나무 간격 사이를 적당히 해서 서로 간섭을 적게 줘야지만 생산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토마토 기준으로 35cm 정도, 38cm 정도가 아주 적당해요. 우리가 평당 8포기 심었을 때. 그러면은 그것보다 커지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40cm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간섭이 생기면서 과일이 작아지고 쓸데없이 잎이 커지면서 과일의 크기가 작아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DIF가 커지면 잎이 작아지는데 봤을 때 잎이 크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부터 편차를 벌려나가기 시작하죠. 근데 중요한 게 있으면 잎이 커진다고 하면 안 되겠죠. 미리 알고 미리 하게 되죠. 미리. 지금 DIF를 커지게 만들면은 이 반응 언제 나타나요? 최소 1에서 2주가 지나야 이게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은 1, 약 2주 전에 생겼던 발생들이 지금 나타나는 것들이라 미리 시작돼요. 이것들이요. 우리가 뭐 보면 알 수 있어요. 잎의 모양 보면 알아요. 벌써 이 커질 놈들이 작아질 놈들 알고 있거든요. DIF는 최고 온도와 최저 온도 차이를 말하나요? 답이 두 개예요. 지금 3번, 4번에 다 맞았어요. 3번도 틀렸고 4번도 틀렸어요. 최고 온도와 최저 온도의 차이가 아니죠. 뭐예요? 평균 온도의 차이죠. 그 다음에 DIF는 일반적으로 환절기 크고 장마철에 작다. 아니다. 지금 3번이 틀렸구나. 근데 제가 이거 제가 답을 잘못 표시했고 3번이 틀린 답이고 일단 제가 이거 아직 채점 안 했어요. 제가 갖고만 있는데 채점을 들고 지금 그 다음에 요거는 한번 계산해 보셨죠? 네. 이거 그냥 기말고사 때는 또 냈는데 이거 지우고 내요 이제. 공식 지우고 내요. 공식 지우고 내요. 공식 지우고. 저기 300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네. 저기 300이 왜 300이 써 있는지 아세요? 아닙니다. 그냥 저 정도는 기본이요, 기본. 그러니까 내가 식물이 살아갈 때 저 정도의 광이 필요하다. 최소 정도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저기 표시를 해줍니다. 17, 18 넘어가고요. 습도 관리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면은 습도는 온실의 편차가 작을 경우 난방에는 절감의 습도를 올리는 경향이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네, 맞죠. 습도는 환기 결로에서 주로 조절된다. 환기와 결로로 조절하죠. 그러니까 환기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결로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상대 습도보다 절대 습도로 온실 습도 관리하는 경향이다. 맞죠? 네. 우리가 결로점을 찾을 때는 뭐로 찾아요? 절대 습도로 찾죠. 예, 절대 습도 찾죠. 그다음 4번. 호차가 커지면 결로 오염이 커질까요? 작아지죠. 호차라는 거는 식물체가 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호차가 커지면은 결로 오염이 작아지겠죠. 물의 기화열을 말씀할 때 기화열을 설명할 때요. 공기에 물이 없다고 가져가면 기온이 30도일 때 엔탈피는 30kJ이 맞죠. 네. 예, 그 다음에 상온의 물이 증발할 때 2,500kJ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보통. 그 다음에 물 1g이 1도씩 올라가는데 1칼로리 또는 4.2줄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있죠, 이거는. 예, 그 다음에 기화열에 의해 온도가 내려가면 공기의 에너지는 감소한다. 맞나요? 증가하죠. 예, 그렇죠.
저 기와열의 온도가 내려가면 공기 에너지는 변하지 않아요. 똑같죠? 그러니까 에너지는 변하지 않고 수증기가 많아지면은 공기의 온도가 떨어질 것 뿐이죠. 에너지의 편차 차이는 없어요. 똑같아요. 에너지는. 그래서 뭘로 바뀌었어요? 현열이 지금 30도였는데 내가 수증기를 샀더니 25도가 됐어. 그럼 5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자별로 바뀐 거고 자멸이 5도씨만큼 에너지 흡수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했던 적 같은데 사우디에서 얘기했었죠. 40도씨의 외부 공기가 있는데 패드가 있어요.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종이로 된 그런 뭐라고 하죠? 이렇게 막이 있거든요. 거기를 통과시키면은 공기가 습해지면서 안으로 끌고 들어와요. 그러면 온도가 28도로 뚝 떨어진대요. 40도의 공기가 28도로. 왜? 에너지가 밖의 공기는 습도가 20% 30%밖에 안 됐기 때문에 물이 하나도 없거든요. 온실로 들어오면서 물에 의해서 현열이 40도가 12도만큼 28도로 떨어지면서 12도가 뭘로 바뀌었다? 자별로 바뀐 거죠. 그만큼이요. 그래서 에너지는 변하지 않고 에너지의 형태가 변해버린 거죠. 얘들이. 습도가 식물에 영향을 미치는 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과습할 경우 꽃가루가 뭉쳐 수정이 잘 안 된다. 맞죠? 건조할 경우 꽃가루가 말라 수정이 잘 안 된다. 그래서 겨울에도 잘 안 되고 한여름에도 잘 안 돼요. 건조해도 안 되고 습해도 잘 안 돼요. 너무 건조하게 되면 기공을 닫아 광합성률이 떨어진다. 그렇죠? 온실의 온도가 너무 온실이 건조해지면은 식물체는 물을 뺏기지 않게 해서 기공을 닫아버린다는 거죠. 얘들이요. 너무 낮은 습도에서 곰팡이병이 많다. 낮은 습도의 곰팡이병이 적어지죠. 예. 제식밀도를 낮춘 방법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것은 습도를 낮춘 방법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것은 제식밀도를 낮추고요. 오온소량을 줄이면 되겠죠. 늘리게 되면은 습도가 올라가겠죠. 가온의 상대 습도를 낮출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격을 강하게 실시하여 증산량을 줄일 수도 있겠죠. 얘들이요. 차광도포제에 대해 설명하게 되면은 차광도포제는 설비가 필요 없어 초기 비용이 적게 들어가죠. 얘들이요. 그 다음에 차광도포제는 일종의 외부 차광의 일종이죠. 바람이 강하면 도포제가 빠르게 발라 유리하나요? 불리하죠. 날려서 불리하고요. 차광도포제는 최근 다양한 기능성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광등에 설명할 때 보광등은 LED가 고압나트륨보다 가격이 비싸요. 보광등 사용 시 온실 밖으로 광이 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거 원칙인 거 뿐이고요. 보광등을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경제성이 높다. 실제로 그렇지 않죠. 경제성이 오히려 나빠져요. 보광등은 사용 시 식물체가 화상을 입지 않게 적절한 높이를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축구 높이가 한 6.5m 정도 돼야지 이제 보광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설치할 때요. 그리고 습도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절대 습도는 킬로그램당 그램으로 표시하죠. 같은 절대 습도에서 온도가 높아지면 상대 습도는 높아지나요? 낮아지죠. 낮아지죠. 습도가. 수분 부족분은 공기 중 현재 절대 습도와 포화 습도의 차이죠. 지금 그러니까 수분 부족분은 현재 포화 습도에 갖고 있는 절대 습도와 그 다음에 현재 습도의 차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아질수록 식물이 좋아하는 상대 습도는 높아진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30도가 넘어가면 습도가 몇 퍼센트라고 했어요? 85%, 90%가 돼야 되고 보통 15도 정도면은 50%, 70% 정도 되고 한 20도 정도 되면은 7, 80%가 적정 습도를 하는 습도라고 했죠. 얘들이요. 그래서 채점을 안 해봤는데 아마 다 잘 봤을 거고 이거 거의 그대로 나왔죠. 그 다음에 현업자들은 알아도 현업자 아닌 사람은 기간일까요? 기간인가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한번 더 할 거니까 앞으로 이호성 씨하고 우리 홍 사장은 목소리가 크더라고요. 대답을 안 해요. 현업자들은 아는 거야. 아 대담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2학기 때 작물 관리라고 배울 거예요. 작물 관리도 제가 말씀드렸죠. 얘는 주로 뭐에 관점을 갖다 그러니까 물리적 환경에 중점을 맞춰서 이제 환경 제어를 가리키는 거고 작물 관리는 작물이 70%, 30%의 환경이에요. 수경재배 배우셨죠?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반복해서 두 번씩 배울 거니까 설마 6번 듣고 나면 설마 이제 품어로 생기겠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요. 제가 그래도 너무 이거 어차피 한 번에 끝날 거 아니고 저희가 2년제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
4년제에서는 이렇게 안 가르쳐요. 이거 이렇게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하려고 했던 게 습도 끝났죠? 습도. 200페이지 200 작물이 결로 200 몇 페이지야? 209 209? 오케이. 작물이 결로 오늘은 이제 작물의 결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결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을 수도 있구나. 네,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결로를 할 때 여기 볼게요. 시설이 생기면 좀 예, 이 결로는 나쁜 결로다. 나쁜 요 결로는 왜 나쁜 결로예요? 물방울 끊어질 거니까. 왜 물방울이 맺혀 있죠? 네. 옆으로 흘러야 돼. 이거는 옆으로 흐르게 되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일단은 이 자재가 그러니까 이 피복제를 좋은 걸 써야 되는 게 원칙이고 두 번째가 이것을 설치하신 분이 설치를 또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흘러내릴 수 있도록 설치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이 이슬에 맺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물방울 맺히는 건 드롭 이렇게 떨어지는 건 좋지 않고요. 워터필름이라고 해서 얇은 막을 만드는 게 좋아요. 물방울이 생기지 않고 결로가 생겼는데 펴져 있는 것들. 그러니까 무적재를 치게 되면은 요 물방울이 맺히지 않고요. 이게 펴져 버리거든요. 워터필름이라 하는데 필름 형태로 되는 물방울 형태는 굉장히 좋은 증상이에요. 어떤 장점이냐면은 보온도 되고요. 보온이 되게 잘 돼요.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이 식물체가 복사 냉각이라고 해서 저기 있죠. 식물체가 하늘로 열을 뺏기는 것들 이것도 줄여주는 방법이 돼요. 이것들이요. 굉장히 좋은 점이다. 근데 이렇게 물방울이 맺힌 거는 이제 좋지는 않은데 이슬점이라는 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뭐냐면 상대 습도가 100%에 도달하는 점이 바로 이슬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절대 습도가 높을수록 이슬점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절대 습도가 올라갈수록 이슬점은 올라가죠. 이슬점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로가 생길 위험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면 피복제에 결로가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바깥이 차갑기 때문에 그렇죠. 온도 차이에서 결로가 생기죠. 온도 차가 클수록 결로가 더 많이 생기고 습도 차가 클수록 더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이슬점을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뭐 그 액체 상태가 기체 상태가 액체 상태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결로라고 하는데 여기서 요건 이제 조금 더 한 발 더 나갈게요. 이건 실제로 현재는 그 실용적인 방법으로 해서 내가 에너지를 찾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수증기가 결로가 됐어요. 이렇게 물방울 맺혔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 이 안에서? 수증기가 물방울이 됐다. 에너지를 내놓을까요? 빨아들일까요? 내놓죠. 바깥으로 방출하죠. 왜냐하면 수증기가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고 물은 에너지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증기가 물로 바뀔 때 에너지를 방출하게 돼 있죠. 근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과학자들이 뭘 하냐면은 야 어떻게 하면은 온실에 생기는 온실에도 결로가 생길 때 에너지를 회수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 되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비용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연구들은 진행되고 있다 계속해서. 그럼 다시 이제 또 얘기하죠. 우리 집에서 제습기 사용하잖아요. 그럼 제습기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나와요, 들어가요? 나오죠. 수증기가 물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방안이 어떻게 돼요? 뜨끈뜨끈해지죠. 뜨끈뜨끈해지죠. 아니죠. 에어컨은 시원해지는데 에어컨은 물이 안쪽에 생기다 바깥에 생기다. 바깥에 생기죠. 그러니까 시원해지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나오죠. 그래서 이 그 제습기가 제일 유용하게 쓰는 데가 어디냐면은 꽃감 말리는데. 꽃감 말릴 때 어떻게 돼요? 물을 만들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온도도 어떻게 돼요? 온실한 높아질 수 있죠.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제습기가 쓰이는 데가 꽃감 말리는 데도 아주 기가 막히게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한때 이제 온실에서 제습기 사업이 들어왔다가 다 나갔어요. 왜 나갔을까요? 용량 때문에. 제일 중요한 용량이에요. 제가 얘기해서 1헥타에 하룻밤 사이에 몇 톤의 물을 증발하냐면은 한 2톤, 4톤의 물을 증발해야 되거든요. 2톤, 4톤을. 제습기가 몇 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그랬죠.
그래서 우리 집에서 쓰는 거 몇 리터짜리예요? 10리터? 50리터, 50리터가 지금 그러면 상대 습도와 이슬점에 대해서 좀 볼게요. 같은 온도에서 상대 습도가 높아질수록 상대 습도 낮아질수록 이슬점 온도가 낮아지고요. 온도가 더 낮아서 이슬이 생긴다. 그래서 같은 온도에서 상대 습도가 낮아지면은 이슬점 온도가 낮아지고 그러면은 결로가 안 생긴다는 얘기가 되죠. 상대 습도가 같으면 온도에 관계없이 이슬점이 내려가는 온도가 같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설 내의 야간 습도는 거의 100%에 육박한다. 거의 95% 이상이거든요. 95% 이상이기 때문에 가깝다. 그래서 이슬이 생기기 쉽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야간 습도를 낮게 관리해서 이슬이 생기지 않게 관리한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볼게요. 상대 습도가 92%일 때 30도가 될게요. 그럼 28.6도가 이슬점인 거고요. 10도씨가 되면 8.8도에서 이슬점이 생겨요. 그 다음에 20도가 되면 18.7도에서 이슬점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 상대 습도에 따라서 이제 이슬점이 생기는 온도가 이제 저렇게 달라진다 보이는 거고 보면은 1.2도, 1.3도, 1.4도인데 뭐 다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이슬이 생기기 쉬운 조건들이죠, 이것들이요. 상대 습도가 100%라는 건 그냥 습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습도. 그렇죠. 100% 육박해요. 보통 온실내에서 측정을 해보면은 90% 중반대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95% 정도고 90% 이하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온실에 어디에 구멍 터졌다, 열이 빠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되게 뭔가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철에 90%에서 95% 웬만하면 95% 넘어 95%대 유지해요. 거의 다. 이슬점 산출표를 볼게요. 보면은 우리가 상대 습도가 90%일 때 온도가 20도가 되면은 18.3도가 되고요. 상대 습도가 70%일 때 20도가 되면은 14.4도가 되죠. 그러니까 보면은 90%일 때 18.3도라는 얘기는요. 어떤 의미냐면은 조금만 예를 들게. 저 20도가 여기 센서가 여기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 끄트머리하고 앞에하고 같을까 온도가? 다르죠. 그럼 D가 18도라고 쳐요. 그럼 뭐가 생겨요? 결로 생겼죠 벌써. 생겼죠. 그리고 90%였는데 18.3도예요. 근데 공기 온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시까지 공기 온도가 15도였는데 8시에 20도가 됐어. 그럼 과일하고 잎의 온도가 18.3도 이상일까요? 아래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로가? 생겼죠. 전체. 근데 만약에 상대 습도 70%예요. 그럼 볼게요. 70%에 20도라고 하면 14.4도죠. 일단은 온실 내에서 온실 온도 편차가 5, 6도 뭐 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넓은 구역에서 6도 차이가 나진 않을 거예요. 작은 구역에서 6도 차이가 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7시에 만약에 5도였 14도 15도였는데 만약에 온도가 올라가서 9시에 20도가 됐어요. 상대수도 70%예요. 그러면은 14.4도죠. 그럼 과일의 온도나 잎의 온도가 15, 16도가 되면 뭐가 나와요? 결로가 절대로 안 생기죠. 14.4도 이하일 때만 결로가 생기니까 안 생긴다는 얘기가 돼요. 이거 들게 되면. 그러니까 습도에 따라서 그러면 제가 이제 다시 볼게요. 제가 창을 열고 아침에 제가 전략 중에서 어떤 걸 했냐면은 아침에 조조관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조조관은 뭐예요? 아침에 위에 온도를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창을 조금 열고 커튼을 닫아놓으라고 했죠. 그럼 뭐 닫아놓고 창을 커튼을 닫아놓고 그러면은 공기는 유통이 되고 햇빛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습은 빠져나가죠. 커튼을 통해 빠져나가. 그러면 이 습도가 90% 아래로 내려갈 것이고요. 온도는 어떻게 돼요? 온도는 올라가요? 내려가요? 천천히 올라가죠. 천천히 올라가서 공기 온도가 18도, 19도 되고 식물체 온도 어떻게 돼요? 같이 올라가죠. 그러면 결로가 절대로 안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시게 되면은 뭘 봐야 되냐면은 습도가 높으면 편차가 온실내 커지면 어떻게 돼요? 결로 생기죠. 그다음 온도가 빨리 올라가도 결로 생기죠. 그런데 습도 90%가 밤에 좋을까요? 70% 좋을까요? 에너지 입장에서 90% 좋아요. 식물의 호흡 면에서도 90%죠. 호흡을 많이 하면 과일이 작아지거든요. 습도가 높으면은 호흡량이 줄어들면서 과일이 더 커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결로가 문제죠. 그러면 이거 해결 방법이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온실내에 내가 온도 편차를 작게 만든다면, 그 다음 식물체의 체온을 조금 더 높게 유지한다면, 그 다음에 아침에 온실의 온도를 진폭을 작게 만든다면 습도를 높게 가져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최신의 전략들은 습도를 높여서 관리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왜?
에너지 절약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단 전제 조건이 있죠. 온도가 균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체온이 높아야 되고, 그 다음 또 하나 온도의 상승 곡선이 낮아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온수 파이프로 난방해야 되고, 커튼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일러 잘 설치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적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야간 습도를 85% 전략을 썼어요. 그 전에는. 지금은 90에서 95% 전략을 쓰고 있어요. 유럽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95%였어요. 왜냐면은 아무리 뭐해도 야간 습도가 90% 이하 떨어뜨리는 우리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습공기선도를 얘기하는데요. 습공기선에 관련해서 이제 나중에 따로 한번 배울 거예요. 습공기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들이요. 그래서 습공기선이 뭐 이제 영어로는 사이클로메트릭 차트라고 하고 이러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습공기선이라는 거는 이제 원래는 농업에 쓰는 게 아니라 에어컨에 쓰는 겁니다. 공기 공조기 만든 사람들이 습공기선을 갖고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습공기선을 이해하면은, 그러니까 환경제약 컴퓨터에 뭐가 들었느냐? 바로 저기 이게 들어있어요. 습공기선이. 습공기선을 센서들의 데이터를 갖고 습공기선을 만들어내요. 이들이요. 습공기선을 갖고 저는 이제 습공기선 원가 볼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일주의 폭언의 변화를 보게 되면은 하루에 그 과일의 온도와 그 공기 온도가 교차하는 시간이 두 번 있다. 언제? 오후 전에 한 번 있고요. 오후 후에 한 번 있어요. 오후는 어떻게 될까요? 오후에는 공기 온도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과일 온도가 위에가 있는 거고요. 아침은 어때요? 거꾸로 잎의 온도가 공기 온도가 올라가고 과일 온도가 낮은 시점이 있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하루에 두 번 발생하는데 일풍은 역전되는 건데요. 보면은 이게 이제 기온이죠. 기온이 있고 풍온이 있는데 이게 왜 발생하느냐? 과일의 온도는 천천히 떨어지니까 천천히 위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반면에 풍온은 천천히 올라가니까 아침에는 여기서 거꾸로 풍온은 공기 온도보다 낮은 조건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해가 뜨면 잎에서 증상이 많아져서 온실내 절제속도 증가한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보게 되면요, 온실에서 발생하는 아침에 발생하는 상황이에요. 볼게요. 해가 떠요. 그러면은 잎에 광이 닿죠. 그럼 광이 닿으면 광에너지 다음 무슨 일이 발생해요? 잎의 온도가 높아지고 증산이 발생하게 되죠. 증산이 발생했어요. 증산이 발생했으면은 온실의 분을 닫아놓은 상태가 어떻게 돼요? 습이 온실의 습도가 올라가죠. 여기서 말하는 절대 습도가 올라가요. 상대 습도 말고 절대 습도가 올라가요. 근데 잎의 온도는 올라가는데 과일은 상대적으로 아래쪽에 있죠. 그리고 가려져 있어요. 과일은 또 물로 되어 있잖아요. 온도가 안 올라가요. 그럼 여기 뭐가 생길까요? 결로가 생기죠. 그리고 지금 대부분 토마토나 오이 하신 분들 보면은 아래쪽에서 잎에서 냉해를 받거나 타는 증상이 발생하거든요. 그 이유가 위는 햇빛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결로가 안 생기는데 아랫이파리들은 온도가 안 올라가서 아직 결로가 많이 생기는 부위들이에요. 그것들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지금 이제 조금씩 때가 지나기 지금도 연락 오네. 지금도 보면은 그 연락 오는 것 중에 이게 있습니다. 뭐냐면 왜 이파리가 아래쪽만 타냐? 병이 왜 아래쪽만 타고 곰팡이 뜨느냐 쓰자고 물어봐요. 연락이 와요. 왜 그래요? 결로죠. 위의 온도는 올라가서 결로가 안 생기는데 아래쪽에 잎에서 햇빛을 잘 못 보니까 거기서 결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 곰팡이가 주로 발생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잎이 적다면 아래쪽에 잎이 없다면 어떨까요? 안 생기겠죠. 그 다음에 위에 잎이 작다면 밑에 안 생기겠죠. 왜? 빛이 아래까지 들어와 버리니까 이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잎이 크다고 과일이 커지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왜 커도 과일이 안 커지느냐? 이유가 있죠. 뭐라고 했어요? 재식 밀도. 우리가 그 일정 면적 안에 심어놓은 포기수가 있기 때문에 더 커봐야 옆나무가 경쟁만 할 뿐이지 사실은 생산성에 도움이 안 돼요. 내가 한 포기를 딱 심었다. 그럼 도움이 돼요. 한 포기만 딱 심으면 광도 나 혼자 다 받고 그 다음에 내 옆에 건드는 놈 하나도 없고 그러면 괜찮죠. 근데 그렇게 하면 생산성이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렇게. 내가 딸기가 됐든 토마토가 됐든 오이가 됐든 간에 우리는 그 일정한 면적의 포기수를 심어놨기 때문에 잎의 면적은 제한되어 있다. 커지는 것들은. 그래서 전 통상적으로 만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서로 만나고 그 그림자를 지어더라도 이게 아침에 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길게 지니까. 근데 한낮에 서로 그림자를 안 지는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로 생기는 쪽을 볼게요. 보로 이제 우리가 이제
동쪽 쪽에서 생겨요. 야 이상하다. 왜 결로가 동쪽에 생길까? 햇빛을 많이 보는데 왜 동쪽에 생길까요? 동쪽 잎이 시간이 나거든요. 왜 그럴까요? 공기 온도가 막 올라가요 거기가. 근데 과일 온도는 잘 안 올라가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걸로 생기죠. 그래서 겨울철하고 여름 우리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여기 학생들 온실을 안 그러니까 실제로 온실을 안 보셔도 그런데 좀 규모가 있는 온실 같은 경우는 측면을 햇빛 못 들어오게 막아버려요. 다 측면 광들 막아버려요. 왜 막을까요? 편차를 줄이려고. 만약 옆에 열어버리면은 겨울에는 온도 편차가 발생해요. 여름에는 또 발생해요. 여름에 거기 더 뜨거워요. 그 다음에 환절기 때 어떻게 돼요? 온도가 급상승하고 결로가 생겨버려요. 측면에. 그래서 거의 측면에 우리가 투광을 막 많이 햇빛을 많이 보게 안 해요. 측면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래서 저희 온실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딱 보니까 한 8월, 7, 8월 정도에 완성이 될 것 같은데 측면에 우리가 PC 복잡판을 돌려버렸어요. 광투 와이어는 좀 떨어지는 걸로. 그게 왜 그랬냐면은 측면은 광투 와이어를 좀 떨어져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작물에 결로가 생기는 이유를 볼게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이게 스콩이던 여기 있는데 보면 이렇게 스콩에서 볼게요. 예를 들게요. 야온이 밥 온도가 10도씨예요. 습도가 90%라고 쳐요. 예. 해가 떠도 예를 들어 이제 7시에 그랬는데 한 8시 정도 되니까 기온이 20도씨고 습도가 75%예요. 근데 야온이 최저 온도가 10도였으니까 과일 온도도 잘 안 올라가겠죠. 12~13도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 보여요. 13도면요. 13도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습공기선을 볼게요. 습공선에 보면은 일출전 적재수가 6.7g이에요. 일출엔 10.8g인데 증산 때문에 4.1g 증가했어요. 13도시에서 그러니까 상생도 100%일 때 절대습도는 9.6g이고 공기 1kg 중에 1.2만큼 증발했기 때문에 지방의 수증기가 이소라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9.6하고 10.8이고 있죠. 그러면은 약 1.2g 정도만큼이 물로 바뀌어야지만 돼요. 어때에 비해서 13도라고 했죠. 요 과일 온도가 13도니까 13도 면에서 1.2g의 물방울이 생긴다는 거죠. 그들요. 만약에 과일 온도가 14도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방울이 덜 생겼죠. 15도였으면은 안 생겼을 거예요. 과일 온도가 충분히 높았다고 하면은 안 생겨요. 반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공기 온도가 20도가 아니라 만약에 17도였다. 그럼 어떻게 돼요? 물 수증기가 그러면은 적어지겠죠. 왜? 절대습도 자체가 작아지니까. 물을 선택을 해야 돼요. 조조가을 통해서 과일 온도를 미리 올려놓을 것인가? 아니면은 절대습도를 낮춰버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열량이 돼. 조조가을 할 수 있어. 그럼 미리 커튼을 닫아놓고 미리 온도를 과일 온도를 막 올려놓은 다음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높은 19도가 되면 광합성을 더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조조가을 통해서 우리가 이산화탄소도 집어넣고 해서 광합성을 많이 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조조가을을 못한 상태, 아침에 난방을 잘 못한 상태에서 온도가 확 올라 버리면은 공기 온도만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로가 생긴다는 거죠. 둘 중 하나 택해야 돼요. 조조가을을 통해서 품온을 미리 올려놓거나 아니면은 공기 온도가 올라가지 않게 환기를 일찍시킨다든가. 환기를 일찍시킨다는 저 습도가 어떻게 돼요? 습도도 내려가겠죠. 온도도 내려가고 그럼 절대 습도는 내려가고 그럼 결로가 안 생기거나 적게 생기지 이것들은. 네,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조조가온보다는 아침 환기 일찍 시키기 좋아요. 차라리.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그 탄산 시비를 오전에 하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오전에 못해요. 그러니까 오전에 할 수가 없어요. 오전에 문 열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때. 그래서 과일 온도가 올라가도 결로가 안 생기겠죠. 공기의 온도가 안 올라가도 결로가 안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저 13도라는 건요. 저게 그 공기로 13도가 된 게 아니에요. 공기 20도가 돼서 13도가 아니라 뭘로 올라간 거예요. 과일 온도는 광해에서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상광 스크린, 그러니까 투명한 스크린 치고 창을 열어버리면은 과일의 온도도 올라간다. 공기 온도도 조금씩 올라간다. 환기도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 설명드리지만 스크린은, 커튼은 보온용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보온도 되고 습기 제거용으로 되고 강풍이 불 때 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쳐놓을 수도 있고
굉장히 다용도로 사용된다는 거죠, 이것들요. 그래서 여기서는 습기 제거용으로도 커튼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 연면경유체를 보게 되면은 상대수를 보게 되면 여기 보면은 이게 앞에 거예요. 여기가 13도가 되고요. 13도에서 몇 도예요? 13도시에서 저기가 13도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10.8g 여기서 9.6g이 되죠. 그다음에 아까에는 저기 뭐야 10도씨였죠. 10도씨가 되면은 여기서 한 7, 8g 될 것이고 13g이 되면은 13도가 되면은 여기서 13도 올라가면은 10.8g 되고 요 사이에서 1.2g만큼의 물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요만큼 차이가. 그래서 결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결로의 피해를 보게 되면 첫 번째가 피복제 이슬을 맺히면은 수광량이 낮아진다. 그래서 이 피복제 이슬이라는 거는 어떤 이슬이다? 이슬을 맺히는 그런 드롭 형태 물방울 물층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수광량이 나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하나가 있는데 커튼이 장점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드롭되지 않게 그러니까 물방울에 안 맺히게 할 수가 있을까? 100%? 안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1.5 떨어지는데 커튼이 있으면 어떨까? 투명한 커튼이 있어요. 투명 커튼을 치고 나서 드롭이 떨어지고 나서 열면은 안 맞아요. 식물체에 막아줘요. 한번 방어해줘요. 거기다 뭐 물론 100%라고 할 수 없겠지만 막아주는 현상도 있어요. 그래서 커튼이 굉장히 다용도예요. 근데 보온다격은 그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보온다격은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은 게 그 다음에 결로가 생기면은 결로 부위의 온도가 매우 낮아진다. 그럼 어떻게 돼요? 거의 뭐가 받을까요? 그러면 냉해 받아요. 이파리가. 또 하나 과일도 냉해 받아요. 과일 냉해 받으면 착색 불량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냉해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과일이 경화가 돼요. 딱딱해지면 어떻게 돼요? 열과 잘 되겠죠. 그 다음에 작물의 활력이 낮아진다. 이건 뭐예요? 잎이 차가워지니까 증산을 못하게 되죠. 증산을 못했는데 지하부에 물은 많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뿌리가 썩어버릴 수가 있죠. 뿌리에 상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 결로가 많이 생기는 포장에서는 뿌리도 썩는다. 뿌리에 시드름병이라든가 그런 뭐 세균병이나 곰팡이병이 확 붙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결로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모든 작물에서 똑같다. 그래서 가끔가다 딸기 하시는 분들이 딸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딸기는 식물이 아닌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는 공통 상황이에요. 그냥 모든 생물에 대해 공통 상황이 생각하면 되고 과실의 표면이 경화된다고 해서 딱딱 그 찬물을 그 결로를 맞게 되면 품질이 나빠지고 그 다음에 잎과 과일에 보면 이거는 지금 저희 착색 불량과 나오는 모습이고 얘는 지금 잎곰팡이 나오는 거 증상이고 저기는 지금 곰팡이뼈 제필 곰팡이 오는 증상이고요. 저거는 과일에 열과가 발생하는 증상들이에요. 저 위에도 잎에 곰팡이 피해가 발생하는 증상이고 이것들이요. 그래서 작물의 결로 방지법이 뭐냐? 첫 번째가 일출 2시간 전부터 우리가 충분히 미리 온도를 올려놓는다. 조조가온이라고 하죠. 우리 아침에 온도를 보일러 떼서 올려놓는 것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긴 한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보일러 용량이 충분히 해야 되는데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걸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야간에 과습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목표가 하우스 온실의 문을 닫는 순간부터는 온실의 습도를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요. 온실의 문을 여는 순간부터는 습도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일단은 야간에 과습하지 않기 전에 하려면 뭐냐면요. 이거는 야간에 가습하지 않으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스크린을 사용하고 난방하는 수밖에 없어요. 뭐냐? 스크린을 치고 결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결로에 만들어야 돼요? 피복제 비닐을 만들어야 되죠. 피복제 비닐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수증기가 피복제에 도달해야 되죠. 그럼 도달하게 되면은 보온다격 커튼은 도달하지 않아요. 갭을 써야 돼요. 좀 열어놓거나 우리가 말해 알루미늄 스크린이나 뭐죠? 그 상광 스크린 치게 되면은 작은 틈으로 습이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위에 결로가 생겨버리죠. 그러면은 결로가 생겼다는 얘기는 밑에 층에서 뭐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건조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가 생겨요 거기서? 증산이 또 일어나요. 증산이 일어나면 또 뭐가 들어갔어요? 돈이? 증산이 뭘로 일어나요? 난방을 해야 증산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습 조절할 때 에너지를 쓰지 않고 습 조절할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는 얘기는 습 제어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랑 똑같다. 단지 우리가
습 조절을 하는데 에너지를 적게 쓰고도 효과적으로 제어할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지. 습 조절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는 방법이 전부 밀봉해라. 오후에 물을 일찍 끊어라. 그다음 뭐예요? 잎을 자라라. 그리고 커튼을 일찍 쳐라 하죠. 이렇게요.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보시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하나 A라는 온실과 B라는 온실이 습도가 95%예요. 똑같아요. 근데 A는 곰팡이병 많고 B는 없어요. 왜 그럴까? A와 B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A도 95, B도 95인데 A는 보온단다. B는 알루미늄 스크린. 어떻게 될까요? A는 수증기가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가둬놓은 거예요. 증발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95%예요. B는 뭐냐? 알루미늄 스크린을 통해 습이 빠져나가고 그 부족한, 그러니까 빈 공간을 누가 한다? 다시 증산을 통해서 95%를 채워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보일러가 돌아가면서 95%를 유지한 상태고 저기는 보일러가 잘 안 돌아가면서 95%를 유지한 거죠.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식물이 액티비티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활력도를 측정하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 특히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말고 실제적으로 컨설턴트나 이런 재배 쪽에서 하는 사람들 얘기할 때 활력도를 얘기하는 거 뭐냐면은 야간 활력도는 야간 증산량을 얘기해요. 야간의 증산량이 높으면 활력도가 높다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조시점이 있죠. 증산을 너무 많이 하면은 에너지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일정 부분 범위 내에서 묶어두려고 하는데 그것을 보러 우리가 보통 시간 그러니까 일렉타 기준으로 10시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한 1.5톤에서 2.5톤을 증발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그럼 1.5톤에서 2.5톤을 증발한다는 얘기는 난방 에너지가 물을 1.5톤에서 2.5톤을 끓일 만큼의 에너지가 투입이 됐다는 얘기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수증기를 만든 만큼 에너지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근데 수증기를 만든 만큼 뭐가 돼요? 식물이 활력도가 높아지고 양분을 흡수하고 생장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여쭤볼게요. 그럼 한밤에 증산을 해야 돼요, 나무가? 해야 되죠? 왜 해야 돼요? 나무가 세포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고 세포의 신장은 그때도 밤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세포가 만들어지고 생장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무기양분과 과합성 양분이 필요한데 만약에 증산이 멈췄다는 얘기는 무기양분 흡수가 멈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산을 끊임없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1.5톤에서 2.5톤을 우리가 기점으로 했거든요. 일렉타 기준으로. 10시간 문을 닫았을 때. 이거 적은 양은 아니에요. 절대로. 난방을 안 하고 농사를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온실을 운영하게 되면 식물체가 양분의 기하 현상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너무 많이 증산을 만들어도 안 되지만 너무 작게 만들어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일액 현상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일액은 아침에 잎의 가장자리에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을 우리가 일액 현상이라고 해요. 일액. 그러면은 저기 물방울이 좀 맺혀 있죠. 그 다음에 일액이 말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런 자국들이 이렇게. 이게 왜 생겼을까요?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하나는 물은 차가워요, 뜨거워요? 차갑죠. 냉해 입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일이 생길까요? 물방울이 맺힌 자리에 증산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그럼 양분이 거기까지 가지 못해요. 그래서 잎 주변이 타운 증산이 발생을 해요. 특히 오이 같은 경우 보면 오이 주변에 노랗게 가해가 이제 노랗게 타거든요. 그것들이 다 일액이 많을수록 노란 증산들이 심해져요, 이것들이요. 그건 좋은 건 아니에요. 오이는 상대적으로 토마토보다 일액이 잘 나오기 때문에 아예 안 생기게 할 수는 없지만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곰팡이병을 그만큼 더 가져갈 수 있다가 돼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야간에 잎의 팽압이 높아져서 입에 있는 구멍을 통해 수분이 빠져나가는데 미처 증발하지 못하여 액체 상태로 빠져나가는 것들. 이건 뭐냐? 말씀드렸지 뭐라고 했어? 압력 밸브라고 했어요. 증산이 일어나야 되는데 증산이 안 일어나면 압을 빼기 위해서 일액으로 나온다. 그럼 일액이 나올 때 뭘 건든다? 어린 세포를 공격하고 뿌리를 찢어버리고 거기서 이제 세균 감염과 곰팡이 감염이 발생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일액이 우리가 결론보다 더 싫은 게 일액이에요. 결론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온실에 이제 100% 안 나올 수는 없는데 일액은 100% 안 나올 수 있어요. 일액은 물만 일찍 끊어도 일액 안 나와요. 그래서 일액 현상 이유는 야간에 토양의 배지가 과습하다.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물을 일찍 끊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겨우 12월 달에 8월에 정식한 사람들 제가 12시까지 물 끊고 주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흐리고 비가 와요.
물을 안 주거나 한 번만 주고 될 수 있으면 물 주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증산은 안 되는데 지하유를 쓰고 있는 높으면 일액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일액 현상 이유 중에서 작물의 활력이 뿌리가 좋다. 뿌리가 나쁘면 일액이 안 나와. 근데 뿌리가 나쁘면 좋다고 반드시 일액이 나오느냐? 아니라는 거죠. 증발량이 충분히 일어나면은 또 일액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환기나 공기 유동이 안 될 때, 특히 이제 유동이 안 되면은 또 일액이 많이 나오거든요. 공기 유동을 통해서 일액을 덜 나오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기나 공기 유동은 뭐예요? 공기가 좀 더 건조하게 만들어진 거죠. 공기가 좀 더 건조해지면은 증산작용이 좀 더 쉬워진다는 얘기가 돼요. 일액 피해가 뭐냐면은 첫 번째 주요 병의 원이 다 이거에 시작해요. 곰팡이병, 특히 뿌리 썩는 병들은 이거 심각해요. 그 다음에 일액 현상에 대해서 재밌는 이제 과거 역사를 보게 되면은 제가 토마토를 처음 공부할 때 제피곰팡이병이 오이랑 토마토의 제피곰팡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근데 토마토를 관리하면서 토마토가 파프리카 영향을 제일 먼저 받았어요. 그래갖고 일액을 나오지 않게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제피곰팡이가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러고 나서 오이가 뒤를 이어서 이제 토마토 보고서 이제 얘들도 일액 안 나오게 관리하다 보니까 적게 나오게 관리하다 보니까 오이에서도 제피곰팡이병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근데 딸기는 아직까지 일액이 나오게 관리하는 게 어때요? 계속 제피곰팡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우리는 파프리카를 보면서 파프리카 하는 방식으로 토마토를 관리했고 다시 오이 하는 사람들이 토마토를 하듯이 오이를 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액이 안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일액이라는 거는 모든 병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광합성을 멈춰요. 일액이 나오고. 그러면 아침에 딱 갔는데 10시, 11시 일액이 나와 있어. 그럼 뭐예요? 아침 11시까지 광은 다 꽝이라는 거죠. 그 광은.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근데 자꾸 어떤 분들이 일액 나오면 좋다고 얘기를 하셔도 어떤 분들 옛날 분들 그러니까 토마토하고 오이 하는 사람 요즘에는 안 해요. 지금 거꾸로요. 이렇게 합니다. 특히 재배자들이 이래요. 어떻게 해서 일액이 나오잖아요. 아 일액 나와서 큰일 났어. 살균제 갖고 와 해갖고 살균제 관수해버려요. 왜냐 잘못하면 풀이 썩을까봐. 근데 딸기 하시는 분은 이러죠. 아 일액 나와서 야 풀이 되게 좋은가봐 이러죠.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 하는 사람들은 특히 제 큰 농장들은 이렇게 야 일액 나와서 그러면은 야 살균제 빨리 사갖고 와 예방차원으로 약 집어서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역사가 있어요. 파프리카가 들어오면서 우리 일액 안 나오게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탄산시비까지 조금 하고 나서 이제 옮기면 될 것 같은데 탄산가스는 우리가 보통 한 400ppm 정도를 이제 기본으로 잡아요. 400ppm 정도 잡고 이제 자연계에서 400ppm이 어떤 수준이냐면요. 저희가 이제 탄산시비를 얘기한 이런 얘기입니다. 내부 광량 400W이면은 400ppm으로 공급해라. 그럼 뭐예요? 문 열어서 400ppm이죠. 그러니까 계산을 한번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야 500W야? 500ppm. 600W, 600ppm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광량 600ppm이면 600W면은 문을 다 열어야 돼요. 문 다 열어놓고 버텨야 돼요. 600W가 들어왔을 때 문 닫아놓으면은 40도 넘어가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보통 탄산시비에 대해서 되게 저희는 부정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 자연계에 400ppm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최대 흡수량은 뭐 제곱미터당 7g을 흡수한다고 해요. 이거 계산해 보면은 헥타에 80kg, 1시간에 한 80kg 정도 흡수할 수가 있어요. 탄산가스를. 일단 시설내에서는 이제 광합성 잘하게 되면은 CO2 농도가 떨어지고 광합성이 저해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겨울에는 한 100ppm 이하까지 떨어질 수 있다. 한낮에 그럴 수도 있어요. 한낮에 광량 좋은데 문 안 열어버리면은 100ppm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이제 보면은 이제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고요. 그 다음에 탄산가스를 만들어서 탄산가스를 흡수해서 이제 탄수화물을 만드는데 여기다 물어볼게요. 여쭤볼게요. 이 수소는 어디서 왔을까요? 수소, 물에서 H2O죠. 거기서 수소기가 들어오고 O는 여기 들어오고 남는 O는 이렇게 발생시켰죠. O2 산소로 나가버리죠. 여기서 이제 이거는 과학적 상식인데 여기서 에너지는 뭘까요? 에너지를 쓰이는 도구가 여기서 이제 원소가 수소예요. 수소. 메탄하고 에탄이 있죠. 메탄이 10이 세요. 에탄이 세요. 메탄이 세죠. 왜 메탄 몇 세일까요? C 하나에 H가 4개 달려있죠. 에탄은 C 2개에 수소가 6개 달렸어요.
모든 에너지 근원 수소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여기서 뭐예요? 전자. 그러니까 여기도 퀀텀이에요. 입자, 광입자, 퀀텀. 전자예요, 전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에너지가 없는 거에서 에너지가 없는 상태잖아요. 물도 없고 이거 없는 여기다가 광을 집어넣어서 물에다가 에너지 집어넣어서 수소를 떼갖고 탄소에다 붙이는 거죠. 탄소 왜다 붙였냐면은 탄소가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예요. 그래서 탄소에 수소가 붙어버리면 잘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붙여놓은 거예요, 이것들을. 이게 참 신기한 거 보면요. 어떻게 그 모든 동식물들이 바로 그러니까 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저기 난방할 때도 뭐죠? 석탄도 그렇고 석유도 그렇고 다 뭐예요? C에 붙어 있는 탄소를 써갖고 우리가 하죠. 그리고 불로수소라고 들어보셨어요? 불로수소 뭐냐면은 LNG를 갖다가 거기서 수소만 떼내요. 탄소는 모아서 땅에 묻어버리고 수소만 떼내거든요. 그럼 우리가 불로수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바로 수소에서 나오니까 수소에서 수소를 떼다가 에너지 사용하는 걸 우리가 불로수소라고 하거든요. 아무튼 이제 거의 좀 더 한 번 더 나간 거고. 우리가 탄산가스가 20g일 때 만들어지는 게 과일의 무게는 약 150g 정도고요. 탄산가스 20g이면은 광합성으로 만들어지는 설탕은 12.8g. 그래서 12.8g은 이제 과실로 분배가 뭐 7대3, 8대 6대4 이렇게 가니까 60% 잡으면요. 여기서 이제 7.68g이 되고 과일로 가는 게 여기서 건물중은 과일은 95%가 뭐예요? 물이거든요. 나누기 0.05로 하면은 약 154g 정도의 뭘 얻을 수 있다? 과일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탄산가스 20g은 과일을 154g 정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것들은. 그래서 이제 한번 탄산가스는 이것도 옛날에 만든 자료라 지금 5원으로 되어 있는데 탄산가스 비용이 과일 하나 만들 때 지금은 저게 그 당시 100원, 150원이었으니까 지금은 과일 하나 만들 때 탄산가스 가격이 15원에서 15원 정도? 지금 300원, 400원 정도 하니까 10원, 15원 정도 될 거예요, 지금. 비싸죠. 그리고 탄산가스의 변화를 보게 되면은 좀 볼게요. 탄산가스가 이제 온실 내에요. 온실 내에는 어떻게 돼요? 밤에 쭉 올라가죠. 네. 쭉 올라가죠. 왜 올라가요? 호흡만 하니까 올라가죠. 그러다가 아침 되면은 일출되고 뚝 떨어지죠. 근데 이게 생각하실 때 보면은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이게 식물이 다 먹은 걸까? 아니에요. 빠져나간 것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허튼을 열어버리잖아요. 탄산가스가 뚝 떨어져요. 식물이 흡수한 것도 있지만 하늘로 날아간 것도 많아요. 그러면 보면은 이것도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밤에 저기 이제 보면은 이제 저기 있고 뚝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야간에 고온으로 관리했던 나무들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적정 온도로 뭐 15도, 16도 관리하는 나무들하고 밤에 10도씩 관리하는 나무가 있어요. 이거 데이터가 조금 깨끗하게 되지 않은데 어떤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밤에 그러니까 토마토 기준으로 15도 내외로 관리했던 거는 아침에 탄산가스 농도가 급격하게 떨어져요. 왜냐면 바로 광합성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밤에 10도 관리했던 나무들 있죠. 그러니까 오전에 광합성을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그럼 딸기는 어떨 것 같아요? 딸기의 광합성 저번이 몇 도 정도 될 것 같아요? 토마토랑 거의 차이 없어요. 거의 차이 없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건데 딸기가 온도가 낮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엽록소가 같거든요. 딸기 엽록소와 토마토 엽록소는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딸기도 마찬가지로 15도, 18도가 돼야 광합성을 정상적으로 일어나는데 밤에 18도, 9도 관리했을 때 오전에 광합성을 거의 못하겠죠. 똑같이 마찬가지로. 엽록소는 장미나 토마토나 딸기나 똑같다. 얘들은 다 똑같아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딸기가 저온 작물을 알고 있는데 저온에 잘 버틴다는 얘기지 저온에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생각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딸기 하시는 분들에 대한 오해가 산다는 거지 좋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들. 그 다음에 탄산가스 집이는 탄산가스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탄산가스에는 이제 옛날에는 저희가 초기에 많은 실수를 했어요. 탄산가스가 나오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주적 공장 나온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술 공장 있죠. 거기서 나오는 게 있고 두 번째가
그 화학 뭐죠? 저런 발전 저기 제철소에 나오는 탄산가스가 있고 세 번째가 화학 공장에 나오는 게 있거든요. 지금 대부분 화학 공장 걸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첫 번째 건 잘 사용하지 않아요. 첫 번째 거 사용하면 안 돼요. 왜 주정 걸 사용하지 않냐면 주정에서 만든 거는 에틸렌 가스가 들어있거든요. 에틸렌 가스가 들어있는 것을 공급하게 되면은 나무가 노화가 돼버려요. 그냥 싹 노랗게 변해요. 그래서 초기에 탄산가스를 공급할 때 우리 잘 몰랐기 때문에 그다음에 주정 공장을 사용했던 분들이 좀 피해를 본 적들이 있다.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수경재에서 유기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뭐 이제 탄산가스를 넣으면 뭐 여러 가지 좋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탄산가스 12시기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가 탄산가스 시비하면은 이제 이과 줄기 우절함이 올 수 있으므로 착과에 시비한다. 뭐냐면 어렸을 때 착과하게 되면은 과범무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과가 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탄산가스를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렸을 때 시작하면은 입만 너무 커질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탄산가스는 착과 이후부터 주는데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이론적인 얘기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언제 하느냐? 오실 문을 닫았을 때요. 열었을 때는 할 수가 없어요. 열는 순간에 가스가 다 빠져나가요. 그 다음에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닫았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온도가 높아야 돼요. 네, 낮으면 안 돼요. 광량도 높아야 되고 온도도 높아야 돼요. 광량과 온도 높은 시점. 그럼 언제요? 한낮에 할 수 있는 시기가? 오전에 못하죠. 오전에는 우리가 저 뭐 환기시켜야 됐잖아요. 오후에는 해가 강하죠. 해가 강하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은 지금 유럽 애들은 오전에 탄산가스 시비하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컨설턴트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오후에 하라고요. 한낮에 겨울철에 한낮에 광 세죠. 문 닫아놓고 카타신 공급하라고요. 아침에 하지 말고 아예 지금은. 그래서 이거는 네덜란드 애들이 했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창을 30% 개발까지 점차적 시비량을 줄인다 해서 보통 10% 열면은 공급하지 않아요. 10% 열어버리면은 탄산가스가 돈 주고 사는 거랬잖아요. 그 10% 열어버리면은 빠져나오는 게 너무 많고 두 번째 이제 들어오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통상 이렇게 합니다. 10% 열어놓잖아요. 우리가 탄산가스를 400ppm 잡아, 그러니까 센서에다가 400을 딱 450을 찍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400 이하로 떨어지면은 탄산 시비가 되고 400 이상이면은 400이 넘어가면 안 하죠. 그게 더 우리가 그렇게 맞춰놔요. 400ppm, 450ppm 맞춰놓으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그 탄산가스 공급이 이제 막 들어가진 않겠죠, 그들이. 그다음에 환기 시에는 공급 비용과 생산 비용을 해서 이 환기하게 되면 이제 우리 저희 안 하고요. 일몰 1시간 전까지는 10회 되는데 오후에는 광합성 녹화 필요가 없을 때 있으므로 경제성을 고려해서 한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복합 환경 제어 장치를 쓸 때는 30% 이상 열더라도 뭐라고 했어요? 외부 탄산 농도 400ppm을 맞춰놓으라고 그랬죠. 그냥 400ppm 맞춰버리면은 지가 알아서 탄산가스가 충분하게 400 이상이면은 공급이 안 될 것이고 400 이하로 떨어질 때만 공급하게 되니까 400 만약 오실래가 300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밖에서 들어온 탄산가스보다 광합성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넣어도 되죠 그때는. 복합환경 제어 장치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보통 탄산가스 공급 장치가 있으려면은 그 복합환경 제어 장치가 다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비싸요. 뭐 킬로그램당 거의 300원, 350원 정도 하니까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것들은.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그 이런 분배라고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분배 쓰면 800원이에요, 킬로그램당. 이 큰 탱크 5톤짜리, 3.5톤, 3톤짜리 이런 거 써야 되는데 3톤짜리, 5톤짜리 써야 되는데 이거는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내가 돈 주고 사면은 공사비하고 뭐하면 한 2천, 3천 들어가요. 중고 사다 살면. 근데 임대하잖아요. 임대하면도 문제가 있는 게 매달 얼마큼 이상 써야 돼요. 그래서 보통 저는 한 3,000평 넘어가면은 뭐 다는데 3,000평 이상의 층고가 5m 이상이면서 뭐 설비가 다 되어 있으면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넣지 말라고 하거든요. 웬만하면. 그러면은 저희가 이 탄산가스 속도가 있는데 보면은 이거 한번 이것도 증수 효과거든요. 이거 볼게요. 지금 현재 농도가 이거 그냥 계산 한번 해보세요. 뭐냐면은 지금 현재 농도가 만약에 이제 지금 300이라고 쳐요. 300이라고 쳐요. 300 넣고 그 다음에 300 여기다 제곱을 하게 되면은 300에서 400 올라갈 때 약 9.4% 증수 효과가 있다는 공식이에요. 저기요. 여기서
현재 농도를 집어넣어요. 그럼 450을 넣어요. 여기 450을 넣으면은 곱하기 영향력을 넣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450이었으면 550일 때 550으로 공급하면은 약 5%의 생산량이 증가한다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증수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자가 있죠. 인자가 이제 1.2에서 1.8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 뭐냐면은 나무가 좋고 그다음에 광량도 충분하고 습도도 좋으면은 어떻게 될까? 활력이 좋죠. 그러면 1.8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나무가 비실비실해. 그리고 광도 그렇게 좋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활력 인자가 1 이하일 수도 있어요. 만약 1.1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탄산가스 가격이 안 나와요. 1.8이면 탄산가스 가격이 이상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 증수 효과가 뭐냐면은 이것도 컨설턴트 어느 책에도 있는데 컨설턴트들이 만든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200일 때 현재 200인데 300으로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증수가 확 되죠. 다시 반대로 이제 350에서 450 가면 줄어들고 뒤로 갈수록 속도가 이렇게 돼요. 꺾는 속도가 이런 식으로 350에서 750 때는 300% 30% 증가했는데 350 보면은 이 꺾는 속도가 어때요? 초기에는 급격히 올라가다가 뒤로 갈수록 꺾인 속도가 줄어들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400 내가 500ppm에서 600, 400에서 500으로 공급하고요. 400에서 600으로 공급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산산가스를 100에서 200 2배로 늘어난 걸까요? 아니에요. 2배가 아니라 4배로 늘어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요. 면적이 아니라 내부하고 외부하고 탄산가스의 차가 클수록 더 빨리 나가요. 바깥으로. 예, 무슨 얘기 아시죠? 예, 속도가 빨라. 나가는 속도가 빨라져. 그러니까 바깥과 안하고 차이가 100이면은 뭐 시간당 뭐 1이 나갔다고 치면은 만약 200이 되면 2가 나가는 게 아니라 3, 4가 빠져나가요. 속도가 빨라져요. 그것들이. 그래서 그 실제로는 내가 높게 유지한다는 게 그 100에서 200으로 늘릴 때 2배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3배가 늘어난다는 거 실제로 늘어나는 게. 그러니까 탄산가스 가격이 높게 공급할수록 탄산가스 가격이 굉장히 증가해버린다. 뭐 탄산가스 뭐 장애도 있다고 하는데 뭐 제가 장애란 건 아직 못 봤어요. 그리고 지금 30분까지 화장실 갔다가 저 차 있는 데로 모시면은 요 비닐봉지 준비하셔갖고 네. 용량인자 1.2에서 1.8 이거는 어떻게 측정? 사람이 이거는 감이에요. 이건 감이에요. 네, 감이에요. 내 나무가 좋네. 야, 광도 좋네. 습도도 좋네. 그럼 1.8. 야, 내 나무가 좀 현찮네. 야, 광도 요새 조금 이상하고 그러면 1.2. 중간 모르면은 1 이하 1 이할 수도 있어요. 아니 점심 먹고 나서 왜 이렇게 좋냐.